이반 일리치의 죽음 다시 이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항제 옮김. 모두들 건강했다. 이반 일리치가 가끔 입안에 이상한 맛이 돌고 배 왼쪽이 왠지 거북하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거북함은 더 심해졌고 아직 통증까지는 아니지만 옆구리가 항상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불쾌한 기분으로 바뀌었다. 이 불쾌한 기분은 점점 심해지면서 골로빈 씨네 가족 안에 형성되었던 유쾌하고 산뜻하고 품위 있는 삶의 분위기를 망치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의 말다툼이 더욱 잦아지면서 곧 삶의 산뜻함과 유쾌함은 사라지고 간신히 품위만 유지되었다. 다툼 장면이 다시 잦아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가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작은 섬들만 다시 남았지만 그 섬들의 수는 적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남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대놓고 말해도 이제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소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대로 자기 성격이 너무나 좋아서 언제나 끔찍한 남편의 성격을 20년 동안 참아낼 수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요즘의 말싸움은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의 생트집은 늘 식사 직전에, 다시 말해 종종 수프를 먹기 시작할 때 시작되었다. 그릇에 이가 빠졌다. 음식 맛이 영 아니다. 아들이 팔꿈치를 식탁에 괴었다. 딸의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트집을 잡았다. 그는 모든 것을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탓으로 돌렸다. 처음에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도 남편의 말을 반박하고 험한 말을 했지만 남편이 식사를 시작하면서 두어 번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음식을 섭취할 때 일어나는 병적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화를 풀기로 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반박하지 않고 오로지 서둘러 식사를 마치려 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자신의 온순함을 위대한 공로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끔찍한 성격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결론을 내린 그녀는 자신이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녀는 남편이 더 미워졌다. 남편이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길 바랄 수도 없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봉급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남편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조차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분노를 내색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은 그의 분노를 더욱 격화시켰다. 이반 일리치가 유난히 억지를 부리면서 한바탕 말싸움을 벌인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화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곧잘 흥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병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만약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유명한 의사에게 가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의사에게 갔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한 대로였다. 즉 항상 그렇듯이 모든 것이 뻔했다. 차례 기다리기, 의사의 근엄하고 낯익은 가식적인 표정, 즉 법정에서 그 자신이 지었던 바로 그런 표정, 이곳저곳 두드려 보기, 청진, 미리 정해진 대답이나 아마도 불필요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 그리고 당신을 그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다 처치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치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의사의 의미심장한 모습 등 모든 것이 그랬다. 모든 것이 법정에서와 똑같았다. 그가 법정에서 피고들을 가식적으로 대하듯이 유명한 의사도 똑같이 그를 가식적으로 대했다. 의사가 말했다. 이러저러한 증상은 당신 몸속에 이러저러한 병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러저러한 검사를 해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러저러한 병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저러한 병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이반 일리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질문이었다. 자신의 상태가 위험한가 아닌가. 하지만 의사는 그런 부적절한 질문을 무시해버렸다.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질문은 한가하고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유주신인지 만성 카타르인지 맹장염인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뿐이었다. 의사는 이반 일리치의 생명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없고 유주신과 맹장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는 이반 일리치가 보는 앞에서 맹장염 쪽으로 진단을 내려 자신의 고민을 아주 멋지게 해결했다. 단 소변 검사를 해보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반 일리치가 피고들을 대하면서 멋지게 수천 번도 더 써먹었던 방법과 똑같았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자신의 피고를 힐끗 쳐다본 후 엄숙하게 심지어 명랑한 표정까지 지어가며 자신의 소견을 멋지게 요약했다. 의사의 간략한 소견을 바탕으로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상태가 나쁘며 자신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도 의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에 심한 충격을 받은 이반 일리치는 자신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토록 중요한 질문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의사에게 커다란 증오심이 생겼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탁자에 돈을 놓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우리 같은 환자들이 자주 부적절한 질문을 하곤 하지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병이 위험한가요? 아닌가요? 의사는 안경 너머 한쪽 눈으로 그를 엄하게 힐끗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마치 피고 만약 당신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한다면 나는 당신을 법정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반 일리치는 천천히 병원을 나와 힘없이 썰매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의사가 한 말을 줄곧 하나하나 떠올리며 복잡하고 모호한 전문 용어들을 평범한 말로 바꾸어 이해해 보려고 애썼다. 그리고 의사의 말 속에서 내 상태가 나쁘다는 건데 아주 나쁘다는 건가 아직은 괜찮다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썼다. 결국 의사가 한 말은 모두 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그러자 이반 일리치에게 거리의 모든 것들이 애처롭게 보였다. 마부들도 애처롭고 집들도 애처롭고 행인들도 애처롭고 간이 상점들도 애처로웠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이 막연한 통증은 의사의 모호한 말과 연관되어 예전과는 달리 더 심각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반 일리치는 새삼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통증에 바짝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의사를 찾아갔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었지만 이야기 중간에 딸이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려던 참이었다. 딸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따분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래 견디지 못했고 아내도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래요. 무척 기뻐요. 아내가 말했다. 이제부터 신경 써서 약을 꼬박꼬박 드세요. 처방전 이리 줘요. 게라심을 약국에 보내야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서 나갔다. 그는 아내가 방 안에 있는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아내가 방에서 나가자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뭐? 그가 말했다. 아마 아직은 정말 괜찮은지도 몰라. 그는 약을 복용하면서 의사의 지시사항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지시사항은 소변 검사 결과에 따라 바뀌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서 소변 검사 결과와 그 결과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증상 사이에 어떤 혼란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다. 의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의사가 말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가 뭔가 잊어버렸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그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 일리치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랐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한동안은 스스로 위안을 얻었다. 의사를 방문한 이후 위생과 약 복용에 대한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는 한편 자신의 통증과 신체 기관의 모든 작용과 기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하는 것이 이반 일리치의 주요 일과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병과 건강이 이반 일리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 앞에서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 특히 자신의 병과 비슷한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애써 흥분을 감추며 경청했고 꼬치꼬치 캐물으며 자신의 병에 적용하려고 했다.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몸이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 자신을 억제했다. 마음이 평온할 때면 그는 자신을 속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내와 불쾌한 일이 벌어지거나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카드놀이에서 운이 나쁠 때면 그는 즉시 자신이 걸린 병의 위력을 실감했다. 예전엔 나쁜 상황을 금세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나쁜 상황과 싸워 나가면서 승리를, 그것도 대승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불운을 견뎌내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불행이나 불운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이제 막 몸도 좋아지고 약효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망할 놈의 불행과 불쾌한 일은 왜 생기는 거야? 그는 자신의 불행에 우라통을 터뜨렸고 자신에게 불쾌하게 굴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노했으며 이 분노가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느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자신의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불쾌한 일들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안정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면밀히 지켜보았고 조금이라도 안정이 깨지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 의학 서적들을 읽고 여러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병세는 아주 일정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증상을 비교하면서 쉽게 자신을 속일 수 있었는데 증상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의사들과 상담할 때면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의사들과 상담했다. 이번 달에 그는 다른 명의를 찾아갔다. 이번 명의는 첫 번째 명의와 거의 똑같은 말을 했지만 문제를 다르게 제기했다. 하지만 이 명의와의 상담은 이반 일리체의 의심과 공포심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의 친구의 친구는 아주 훌륭한 의사다. 전혀 다르게 병을 진단하면서 완치를 약속했지만 이런저런 질문과 추정으로 이반 일리치를 더욱더 헷갈리게 했고 의혹만 더 키웠다. 동종요법 전문가는 병을 또 다르게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이반 일리치는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쯤 그 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전 치료에 대해서도 이번 치료에 대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침울해졌다. 한 번은 잘 아는 부인이 이콘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반 일리치는 부인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방법의 효과를 체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가 이토록 정신적으로 약해졌단 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헛소리야. 모든 게 엉터리야.
의심에 빠져서는 안 돼. 의사 하나를 선택해서 그의 치료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됐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여름까지 한 가지 치료법을 엄격하게 지켜야지. 그럼 효과가 나타날 거야.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어. 말하기는 쉬웠지만 실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옆구리 통증은 계속 그를 괴롭히며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고 잠시도 멈추지 않았으며 입안에서 느끼는 맛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입에서 뭔가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더욱 약해졌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 뭔가 끔찍하고 새로운 것이 입안 일리치의 삶에서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것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 혼자만 이것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예전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이 점이 무엇보다 입안 일리치를 괴롭혔다. 집안 식구들, 특히 사교계에서 한창 잘 나가던 아내와 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너무 우울해하고 까다롭게 구는 것이 마치 그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눈치를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걸림돌이라는 것, 그리고 아내는 그의 병에 대한 일정한 입장을 정해놓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의 입장은 이런 식이었다. 아시다시피 그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착한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입안 일리치는 처방받은 치료법을 엄격하게 지키질 못해요. 오늘은 의사의 지시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식사도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요. 다음날 내가 한눈이라도 팔면 돌연 약 먹는 걸 잊어버리고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한 철갑상어 고기까지 먹어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카드 놀이를 하곤 해요.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반 일리치가 화를 내며 말했다. 딱 한 번 표트르 이바노비치 집에서 그랬지. 어제도 셰베코와 카드를 쳤잖아요. 어차피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이유야 어떻든 당신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다른 사람들과 남편에게 드러내놓고 밝힌 남편의 병에 대한 그녀의 입장은 이 병의 책임은 이반 일리치에게 있고 이 병으로 아내인 자신을 또다시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고 느꼈지만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도 이반 일리치는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니, 알아챘다고 생각했다. 때론 사람들이 곧 자리를 물러날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 같았고, 때론 갑자기 친구들이 자신의 건강 염려증에 대해 다정하게 놀려대는 것 같았으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듣도 보도 못한 무언가가 그의 몸 안에 생겨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꼼짝없이 그를 올가매 어디론가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아주 유쾌한 농담거리라도 되는 것 같았다. 특히 시바르츠의 장난스럽고 활동적이며 품위 있는 모습을 보면 이반 일리치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났다. 친구들이 카드를 치려고 이반 일리치를 찾아와 자리에 앉았다. 패를 돌리자 각자 새 카드를 주물러 부드럽게 했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모으자 모두 7장이었다. 같은 편 파트너가 으뜸 패가 없다고 말하며 다이아몬드 2장을 지원했다. 더 바랄 게 없었다. 즐겁고 활력이 넘쳤다. 이건 대승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돌연 입안 일리치는 고통스러운 통증과 함께 입안에서 이상한 맛을 느꼈다.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대승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왠지 기이하게 여겨졌다. 그는 같은 편인 미하일로 비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혈기왕성한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정중하고 공손하게 확실히 점수가 되는 패를 내놓고
그 배를 이반 일리치에게 밀어주었다. 이반 일리치가 멀리까지 손을 뻗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패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한 행동이었다. 뭐야, 저 친구. 내가 너무 쇠약해져서 손도 멀리 뻗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만 으뜸패를 잊어버리고 자기 편의 으뜸패를 하나 더 내놓는 바람에 새 패가 부족해 대승을 놓쳐버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미하일 메하일로비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를 생각하자 끔찍했다. 모두들 그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에게 말했다. 피곤하면 그만하지요. 좀 쉬세요. 쉬라고? 아니, 그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들은 삼판 승부를 끝까지 겨루었다. 모두들 침울하고 말이 없었다. 이반 일리치는 우울한 분위기가 자신 탓이라고 느꼈지만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들은 밤참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다. 혼자 남은 이반 일리치는 중독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고 이 독이 약해지기는커녕 더욱더 자신의 온 존재 안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에 육체적인 고통과 공포심까지 더해진 상태로 그는 잠자리에 들어야 했고 종종 통증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법정에 출근해서 말을 하고 서류를 작성해야만 했으며 출근을 하지 않으면 24시간을 매 순간 고통을 느끼며 집에 있어야만 했다. 그렇게 그는 파멸의 끝 자락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야만 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다. 새해를 앞두고 처남이 그들이 사는 도시로 와서 그들의 집에 머물렀다. 이반 일리치는 법정에 가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장을 보러 외출 중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귀가하여 서재로 들어가 보니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처남이 여행 가방을 풀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 처남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길은 이반 일리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처남은 입을 여고 아! 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동작이 모든 것을 확실히 말해주었다. 그래, 내가 너무 변했나? 예, 변하셨어요. 이반 일리치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처남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돌아오자 처남은 누나를 보러 갔다. 이반 일리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을 정면으로 옆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가져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변화는 엄청났다. 그러고 나서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올리고 팔을 살펴보더니 다시 소매를 내리고 소파에 앉았다. 낯빛이 캄캄한 밤보다 더 어두웠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는 혼잣말을 하고 벌떡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가서 서류를 펼치고 읽으려 했지만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홀로 향했다. 응접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까치발로 살금살금 응접실로 다가가 아내와 처남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아니야, 너는 과장하고 있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말했다. 내가 과장한다고? 누나는 안 보여? 매형은 죽은 사람 같아. 매형 눈을 좀 보라고. 죽은 사람 눈이잖아. 대체 무슨 병이야? 아무도 몰라. 니콜라예프, 이 사람은 다른 의사였다. 가 뭐라고 말했는데 난 모르겠어. 레셰티츠키, 이 사람은 명의였다. 는 반대로 말했고. 이반 일리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신장이 문제야. 유주신이야. 그는 신장이 제자리를 이탈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사들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장을 붙잡아 멈춰 세우고
단단히 고정시키려 애썼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한 번 더 가보자.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는 의사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배를 울려 마차를 준비하라고 이른 다음 외출할 준비를 했다. 어디 가세요, 장? 아내가 유난히 슬프고 평소와 달리 친근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평소와 다른 친근한 표정에 오히려 화가 났다. 그는 우울하게 아내를 바라보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가봐야겠어. 그는 의사 친구가 있는 친구에게 갔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의사에게 갔다. 그는 의사를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의 소견을 들으며 자기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증상을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본 이반 일리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맹장 안에 아주 작은 뭔가가 하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고칠 수 있었다. 신체의 기관 중 한 기관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다른 기관의 활동을 약화시키면 흡수작용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그는 식사 시간에 좀 늦었다. 식사를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보러 서재로 갈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서재로 가서 즉시 일에 착수했다. 사건 기록을 읽으며 일을 보았지만 이 일이 끝나는 대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처리해야 할 일, 잠시 뒤로 미뤄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던 일을 끝냈을 때 그는 그 중요한 일이 바로 맹장에 관한 생각이었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차를 마시러 응접실로 갔다. 손님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손님들 중에는 딸의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예심 판사도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보기에 이반 일리치는 누구보다도 즐겁게 저녁을 보냈지만 그는 뒤로 미뤄둔 중요한 일, 즉 맹장에 관해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 밤 11시에 그는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기 방으로 갔다. 그는 병이 나고부터 서재 옆에 작은 방에서 혼자 잤다. 그는 방으로 가서 옷을 벗고 졸라의 소설을 집어들었지만 읽지는 않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상상 속에서 바라던 대로 맹장이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다. 흡수작용과 제거작용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었다. 그래, 이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게 하는 것뿐이야. 그는 약을 떠올리고 나서 몸을 조금 일으켜 약을 먹고 다시 반듯하게 자리에 누워 어떻게 약이 유익하게 작용하여 통증을 없애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저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몸에 해로운 영향을 피해야 해. 벌써 몸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야. 훨씬 더 좋아졌어. 그는 옆구리를 만져보기 시작했다. 만져도 아프지 않았다. 정말 통증의 느낌이 없어. 훨씬 더 좋아졌어. 그는 촛불을 끄고 옆으로 누웠다. 맹장도 좋아지고 흡수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돌연 익숙하고 오래된 돈중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 집요하고 은근하고 심각한 그 통증을 느꼈다. 입안에서도 전과 똑같은 그 익숙하고 역겨운 맛이 돌았다. 심장이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몽롱해졌다. 오, 맙소사, 맙소사. 그가 말했다. 다시 시작되었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갑자기 문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맹장, 신장. 그는 혼잣말을 했다. 문제는 맹장도 신장도 아니야.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그래, 내가 살아 있었지만 지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는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 왜 나 자신을 기만해야 하지? 나만 빼고 모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문제는 몇 주 혹은 며칠을 더 사느냐인데 아마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어. 예전엔 빛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둠뿐이야. 나는 여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저기로 가고 있어. 대체 어디로? 도령 그의 몸이 추워지더니 숨이 멎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죽음이 있을까? 아니,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는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켜려고 떨리는 손으로 초를 더듬더듬 찾다가 초와 촛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다시 베개 위로 벌러덩 낮아빠졌다. 왜? 어쨌거나 마찬가지야. 그는 크게 뜬 두 눈으로 어둠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했다. 죽음. 그래, 죽음이야. 저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애석해 하지도 않아. 그들은 그저 놀고 있어. 문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반주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죽을 거야. 멍청한 것들. 내가 먼저고 저들은 나중일 뿐이야. 저들도 똑같이 죽을 거야. 그런데 저들은 기뻐하고 있어. 짐승들. 그는 증오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고통스러웠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이처럼 끔찍한 공포를 겪을 운명을 타고 났을 리가 없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무언가 잘못됐어. 진정해야만 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해. 그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병의 시작부터 생각해보자. 옆구리를 부딪혔지. 그런데 그날도 다음 날도 역시 괜찮았어. 약간 쑤시고 더 심해졌어. 다음에 의사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걱정이 되어 다시 의사를 찾아갔지. 나는 계속 나락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걸어갔어. 힘도 빠지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몸은 쇠약해졌고 눈에서 광채도 사라졌어. 그리고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데 나는 맹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맹장을 고칠 생각이나 하고 있지만 이건 죽음의 문제야. 나는 정말 죽는 걸까? 다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몸을 굽혀 성냥을 찾기 시작했고 팔꿈치로 침대 옆 작은 탁자를 눌렀다. 탁자가 방해가 되고 팔꿈치가 아파오자 그는 화가 나서 더 세게 탁자를 눌러 넘어뜨렸다. 그는 절망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다가 뒤로 넘어져 이제 임박한 죽음을 기다렸다. 이때 손님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손님들을 배웅하던 중에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연히 뭘 좀 떨어뜨렸어. 그녀는 방에서 나가더니 초를 가져왔다. 그는 일 베르스타를 달린 사람처럼 힘겹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고 그의 두 눈은 그녀를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래요, 장? 아무 일도 아니 떨어뜨렸어. 그는 말을 해야 뭐해. 어차피 이해도 못할 텐데 하고 생각했다. 아내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초를 들어 올려 그에게 촛불을 켜주고 급히 방에서 나갔다. 손님들을 마저 배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위로 하고 반드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더 나빠졌어요? 그래. 그녀는 몇 번 고개를 젓더니 남편 곁에 앉았다. 있잖아요, 장. 제 생각인데 레셰티츠키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면 어떨까요? 명의를 집으로 모시자는 말은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도끼 어린 미소를 짓고 안 돼 하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앉아 있다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는 아내가 이마에 입을 맞출 때 진심으로 그녀를 증오했으며 그녀를 밀쳐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자, 안녕. 잘 자요. 그래.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끊임없이 절망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심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키제베터의 논리학에서 배운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죽는다. 라는 3단 논법의 일리에는 카이사르에게만 맞지 자신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카이사르는 인간, 일반적인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 3단 논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자신은 카이사르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도 아니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을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다. 그는 엄마와 아빠, 미ಥ야와 볼로디아, 장난감들, 마부, 유모와 카덴카,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온갖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 바냐였다. 정말로 카이사르에게는 바냐가 그토록 좋아했던 줄무늬 있는 조그만 가죽공에 냄새가 있었을까? 정말로 카이사르는 어머니의 손에 그렇게 입을 맞췄고 정말로 어머니의 비단옷 주름은 카이사르에게 그렇게 사각거렸을까? 정말로 카이사르가 그렇게 법률 학교에서 피로조크 때문에 소란을 피웠을까? 정말로 카이사르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까? 정말로 카이사르는 그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분명 카이사르는 죽고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 바냐, 온갖 감정과 생각을 가진 이반 일리치인 나에겐 죽음은 다른 문제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그는 이렇게 느꼈다. 만약 카이사르처럼 나도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알았을 테고 내면의 목소리가 내게 그렇게 말했을 테지만 내 안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나도 내 친구들도 모두 우리는 카이사르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는 계속 혼잣말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야.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거짓되고 병적인 잘못된 생각을 떨쳐내고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마치 현실처럼 다시 나타나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런 생각의 자리에 다른 생각들을 차례로 불러내며 거기에서 마음의 버팀대를 찾고 싶어 했다. 그는 이전에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예전의 사고의 흐름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죽음에 대한 의식을 차단하고 숨기고 깨뜨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최근에 이반 일리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차단했던 예전의 감정의 흐름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일이나 하자. 나는 일로 살아왔잖아. 그는 온갖 의혹을 떨쳐내며 법정으로 출근해 동료들과 대화도 나누고 오래된 습관대로 무심코 재판정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 시선으로 청중을 둘러보았다. 비쩍 마른 두 팔을 참나무 안락 의자에 팔걸이에 걸치고 평소처럼 동료들에게 몸을 구부려 서류를 밀어주며 귓속말을 몇 마디 나누다가 돌연 눈을 쳐들고 자세를 바로잡고는 의례적인 몇 마디 말을 한 후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 중간에 돌연 옆구리 통증이 찾아오고 재판의 진행에는 아랑곳 없이 그 빨아들일 것 같은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귀를 기울이고 통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통증은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고 그것이 그를 찾아와 그의 앞에 똑바로 서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몸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눈앞이 캄캄해져 다시 자문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것만이 진실인가?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은 그토록 뛰어나고 섬세하던 재판관이 당황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과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몸을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간신히 재판을 끝내고 나서 서글픈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재판 업무도 예전처럼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을 더 이상 숨겨줄 수 없고 재판 업무로도 자신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나쁜 것은 그것이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그가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도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도록 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안 일리치는 위안이 될 만한 다른 방패막이들을 찾고 있었다. 그는 다른 방패막이들을 찾았고 그것들은 잠시 그를 구원해 주는 것 같았지만 새로 찾은 방패막이들은 금세 망가졌다. 아니, 망가졌다기보다는 투명해져서 그것은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왔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듯 했다. 근래 들어 그는 자신이 꾸민 응접실에 들르곤 했다. 그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바로 그 방이었다. 그의 병이 그때 입은 타박상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방을 위해, 그 방을 꾸미기 위해 그가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하면 도끼 어린 웃음이 나왔다. 그는 응접실로 들어가 레커 칠한 탁자 위에서 무엇인가 긁힌 자국을 보았다. 그 원인을 찾다가 앨범의 귀퉁이에 붙은 구부러진 청동 장식이 퍼져서 생긴 자국임을 알아냈다. 자신이 애정을 갖고 만든 소중한 앨범을 집어든 그는 딸과 딸 친구들의 부주의함에 화가 났다. 어떤 곳은 찢겨 있었고 어떤 곳은 사진이 거꾸로 붙어 있었다. 그는 열심히 앨범을 정리했고 앨범의 청동 장식을 다시 구부려 놓았다. 이윽고 그는 앨범이 놓인 탁자를 꽃들이 있는 다른 쪽 구석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딸과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왔지만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바람에 그는 언쟁을 하고 화를 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것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그가 직접 탁자를 옮기려 하자 아내가 말했다. 제발 하인들에게 시키세요. 또 다치면 어쩌려고요. 그 순간 그것이 방패 마귀들을 뚫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곧 사라지리라 한 번 더 기대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옆구리에 신경을 집중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쑤시는 통증도 그대로여서 그는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꽃 뒤에서 그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 맞아. 여기에서 이 커튼을 달다가 내가 전장에서처럼 목숨을 잃었다니. 정말일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지만 사실인걸. 그는 서재로 가서 자리에 누웠고 다시 그것과 홀로 남았다. 그는 그것과 눈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몸이 차가워질 뿐이었다. 발병한 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입안 일리치의 병세가 악화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병세가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마침내 그가 곧 자신의 자리를 비울 것인지 자신의 존재 때문에 생겨난 압박으로부터 산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자신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였다. 아내도 딸도 아들도 하인도 지인들도 의사들도 그 누구보다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잠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에게 아편과 무르핀이 투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반무의식 상태에서 느껴지는 몽롱한 우수가 처음엔 뭔가 새로운 것처럼 그의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통증은 다시 같아졌고 심지어 원래의 통증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그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음식은 점점 더 맛이 없어지고 더욱 역겹기만 했다. 배뇨와 배변을 위해 특수 용변기가 만들어졌는데 매번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고통이었다. 불결함과 상스러움,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리고 용변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그는 무척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가장 불쾌한 이 일을 위해 이반 일리치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의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 항상 들락거리는 식당 일을 돕는 농부 게라심이었다. 게라심은 도시 밥을 먹어 통통하게 살이 찐 깨끗하고 생기 발랄한 젊은 농부였다. 그는 항상 밝고 명랑했다. 언제나 러시아식으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런 역겨운 일을 하는 젊은 게라심을 보기가 처음엔 무척 곤혹스러웠다. 한 번은 용변기에서 일어나 바지를 올릴 힘이 없었던 이반 일리치는 푹신한 안락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힘줄이 뚜렷이 드러난 자신의 벌거벗은 무력한 허벅지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그때 두툼한 장화를 신은 게라심이 장화의 상큼한 타르 냄새와 신선한 겨울 공기를 자기 주변에 확 풍기며 가볍고 힘찬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거친 삼배로 만든 깨끗한 앞치마에 깨끗한 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젊고 건강한 맨팔이 드러나 보였다. 그는 이반 일리치를 바라보지 않고 곧장 용변기 쪽으로 다가갔는데 혹시 환자에게 모욕감을 줄까봐 자기 얼굴에서 환하게 빛나는 생명의 기쁨을 억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게라심, 이반 일리치가 힘없이 말했다. 게라심은 움찔했다. 분명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는지 놀라는 모습이었다. 게라심은 생기 발랄하고 선량하고 순박하고 젊은 이제 막 수염이 나기 시작한 자신의 얼굴을 재빨리 환자 쪽으로 돌렸다. 무슨 일이시죠? 자네는 이 일이 내키지 않지. 미안하구나. 나는 할 수가 없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게라심은 두 눈을 빛내며 건강하고 하얀 이를 드러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리는 편찮으시잖아요. 그는 능숙하고 강한 두 팔로 익숙한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리고 5분쯤 지나 역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왔다. 이반 일리치는 여전히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게라심, 게라심이 깨끗하게 씻은 용변기를 내려놓자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자, 여기로 와서 나를 좀 도와줘. 게라심이 다가왔다. 나를 좀 일으켜줘. 혼자서는 힘들어. 드미트리를 보내버려서 말이야. 게라심이 다가왔다. 그는 가볍게 걷듯이 튼튼한 두 팔로 주인을 안아 민첩하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운 다음 부축하면서 한 손으로 바지를 끌어올린 뒤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가 소파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게라심은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세게 누르지도 않으면서 거의 앉다시피 하여 주인을 소파로 데려가 앉혔다. 고맙다. 자네는 정말 일을 민첩하게 잘하는군. 뭐든지 잘해. 게라심은 다시 미소를 짓고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저 말이야, 그 의자를 내게 밀어주게. 아니, 아니, 여기 발밑에 대줘. 다리를 더 높이 올리면 편하거든. 게라심은 의자를 가져와 소리도 내지 않고 단번에 바닥에 똑바로 내려놓더니 이반 일리치의 두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이 자신의 다리를 높게 쳐드는 순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를 높게 올려놓으니까 훨씬 낫군.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저기 있는 쿠션을 가져다 다리 밑에 놓게. 게라심은 시키는 대로 했다. 게라심이 다시 다리를 들고 그 밑에 쿠션을 받쳐 주었다.
게라심이 다리를 잡고 있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다리를 내려놓자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았다. 게라심,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지금 바쁜가?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요. 주인과 말하는 법을 도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라심이 말했다. 아직 할 일이 있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놓았습니다. 내일 쓸 장작만 패면 됩니다. 그럼 내 다리를 좀 더 높이 들고 있게. 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라심이 다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자 이반 일리치는 이런 자세에서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장작은 어쩌지? 걱정 마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앉아서 다리를 잡고 있으라고 게라심에게 이르고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하게도 게라심이 그의 다리를 잡고 있는 동안 몸이 한결 좋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이반 일리치는 가끔 게라심을 불러 그의 어깨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그와 이야기하길 좋아했다. 게라심은 이런 일을 가볍고 단순하고 즐겁게 착한 마음으로 했다. 이반 일리치는 그의 착한 마음에 감동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 힘, 삶의 활기를 보고 이반 일리치는 모욕을 느꼈지만 게라심의 힘과 삶의 활기를 보고는 고통이 아닌 편안함을 느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거짓이었다. 왠지 모두가 인정한 거짓, 그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을 뿐이고 안정을 취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그 거짓말을 견디기가 고통스러웠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과 죽음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거짓말이 그를 괴롭혔다. 모두가 알고 있고 그도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그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속이려 들고 또 그 거짓말에 그 자신이 가담하기를 강요하는 것도 그를 괴롭혔다. 거짓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쏟아지는 이 거짓말, 무시무시하고 장엄한 그의 죽음의 의식을 문병, 커튼, 식사에 나온 철갑상어 요리 등등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거짓말이 이반 일리치는 너무나 괴로웠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은 그만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마. 라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말을 내뱉을 용기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죽음의 의식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의해 우발적인 불쾌한 사건이나 다소 품위가 떨어지는 일, 응접실로 들어오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평생 바로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무도 그의 상태를 이해조차 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은 게라심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함께 있을 때만 마음이 편했다. 이따금 게라심이 그의 발을 붙잡고서 잠자러 갈 생각도 않고 밤을 꼬박 새우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반 일리치 날이 저는 실컷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할 때 그는 기분이 좋았다. 혹은 게라심이 돌연 친근한 어투로 아프지 않다고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덧붙여 말할 때도 기분이 좋았다. 게라심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게라심만이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깡마르고 허약한 주인 나리를 정말로 가엾게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심지어 한 번은 이반 일리치가 게라심을 내보내려고 하자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리를 위해 수고하는 건 당연합니다. 게라심은 이 말을 통해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 언젠가 자기가 죽어갈 때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도 똑같은 수고를 해주길 바란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거짓말 외에 아니 그 거짓말 때문에 그 누구도 이반 일리치가 바라는 만큼 그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괴로웠다.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난 뒤 이따금 이반 일리치는 사실대로 고백하기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아픈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엾게 여겨주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다. 사람들이 어린애를 어루만지며 달래듯이 자기를 부드럽게 다독이고 자기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를 위해 울어주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이 지위가 높은 판사이고 벌써 수염이 희끗희끗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길 바랐다. 게라심과의 관계에서 이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게라심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반 일리치는 울고 싶었고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고 같이 울어주기를 바랐지만 법원 동료인 셰베크 판사가 찾아오자 그는 울거나 응석을 부리는 대신 심각하고 엄숙한 얼굴로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고 타성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다. 무엇보다 그의 주변과 그 자신의 이런 거짓이 이반 일리치의 삶의 마지막 나날들을 해치고 있었다.